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본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란이 벌어진 지 한 달, 자신들이 예상했던 효과와 전략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 아베가 똥줄이 타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때린 놈보다 맞은 놈이 더 살만하니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공격이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사겠다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부터가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아무리 독과점적 제품이라도 유사 제품이 존재할 거고, 당연히 유사 제품으로 교체도 또 대체품의 개발과 생산으로도 이어질 게 뻔한 시장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본의 이런 무역 공격을 저는 셀프 디스쯤으로 생각했는데요. 위협을 위한 자해 공갈 정도로 봤습니다. 역시나 제 예측은 적중했었고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분위기입니다. 제품을 구매해주던 세계 최고의 구매자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답니다. 너무 웃깁니다. 그냥 자꾸 웃음이 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공격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걸 보면 참 왜 저랬나 싶을 겁니다. 예전에 한국을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흔들어대면 넙죽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뭐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젠 그게 아니죠. 그나저나 이젠 어쩝니까? 삼성은 더 이상 일본의 어떤 제품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탈일본을 선언했고, 우리도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3개월 내에 필요한 제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본의 자해 공갈이 진짜 할복이 되고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기분이 좋은 거죠? 장기 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가 듣고 싶어집니다. 요즘 부쩍 이 노래를 자주 듣는데요. 애청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베야, 우리는 진짜로 별일 없이 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후세에는 이 사건을 두고 일본이 제2의 진주만 공습을 벌였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일본이 한국을 공격했다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이 표현은 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중소기업이 세계 10위권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을 거부하며 공격을 해왔다고 요약하면 무리가 가는 설명도 아닙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던 초창기만 해도 한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어려운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장사꾼의 시선으로만 바라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자해와 같은 수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대단한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보다 더 볼륨이 큰 경제대국 일본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차분히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자신들이 담당했던 국제 분업의 한 축을 볼모삼아 협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협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고 한국은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소재 3종을 넘어 1000종에 이르는 전략물자까지 수출 제한에 빠질 가능성이 생겼고, 당장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실현이 가능한 위기입니다. 삼성은 결국 일본이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한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삼성의 재팬 풀이 선언으로 일본 중소기업은 주요 납품처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삼성의 조치로 이제는 눈에 확실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베 카드는 정말 성급하게 내놓은 자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차분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합니다. 한국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듯 한국의 위기는 불확실성으로 요약됐는데요.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대기업은 이미 오랜 업력으로 안정된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면서까지 국산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는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은 자칫 잘못하면 WTO 보조금 규정 위반으로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만들어준 불확실성 덕분에 한국은 이제 강제로 몸을 움직여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부당한 경제 보복의 대응 조치라는 명분도 갖게 된 겁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무역 공격은 한국의 전환기에 맞춰 일어났는데요. 한국 제조업은 이미 형성된 시장에 침투해 가장 효율적 공정을 만들어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 대신 고도화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33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확보한 현금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건 단순히 삼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용인에 구축될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종 연관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 이 중소기업은 삼성이라는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면서 기술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을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납품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확보된 자금력은 다시 연구개발 등 경제력 확보에 쓰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강소기업을 형성하는 게 이행기에 놓인 한국의 과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 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 육성이 절실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갈림길 앞에 놓인 돌을 대신 제거해줬습니다. 한국의 손익계산서는 단기적으로는 흐리지만 장기적 전망까지 어둡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밀해야 한다. 양양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지난 7월 MTN에 출연해 일본이 소재 강국으로 갔을 때처럼 어떻게 했는지, 국가의 컨트롤 타워, 연구소, 대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학계와 연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고맙다 아베. 땡큐 재팬.